통합병동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이건 좀 기니까. 통합병동은 시범사업을 했던 데가 2013년이고요. 2010년에 본사업으로 늘리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지금은 최근에 7만 병상이 넘었죠. 엄청난 수치로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었냐. 보통은 일반 병동을 리모델링 하는 쪽으로 가면서 통합병동으로 전환하는 그런 요소가 있었고, 건물 증축, 신축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 통합병동을 운영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에 많이 늘 수가 있었다. 그거에 대한 통계를 같은 기간에서 이렇게 쫙 가져왔고, 20년에는 여전히 자료가 없다는 거. 보면은 상당히 좋은 지표들 같아요. 1점 몇 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고. 근데 보면은 왜 이렇게 좋냐? 병원마저도 지표가 좋아요. 왜냐면은 이런 인력 구성을 하면은 엄청난 보상이 주어지거든요. 그 보상을 위해서 그 인력 상황이 안 좋았던 병원들마저도 종병과 비슷하게 맞춰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는 거죠. 조사된 병원 중에서 운영하는 병원은 아까 일반 병동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죠. 종병 같은 경우에는 아까 대부분이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뭐 20 몇 개 이렇게 빼다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근데 최근에는 확 줄어든 모습, 평균치가 아주 잘 나와 있는데, 보상에 대한 것을 본다면은 이제 이런 인력 기준을 왜 이렇게 잘 지키고 좋은 지표들이 나오는지 좀 납득이 갈 겁니다. 아까 그 식대로 인력을 산출한 값은 어떨까요? 상급종병은 5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급종병 같은 경우에는 1대5에서 1대6, 이미 목표로 하고 있는 1대5가 실현되고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1대5가 통합병동 수가 체계에서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환자 수 대 간호사 수 비율이에요. 우리가 가장 처음 이야기했던 것이 이미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 평균이기 때문에 상급종병 중에서 1대5인 곳이 있고 1대6인 곳이 있고 1대7인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병동 같은 경우에는 종병 평균이 8명대였죠. 1대8. 이제 1대8을 통합병동으로 전환하면서 1대7, 1대6으로 쉽게 갈 수 있겠죠. 만약에 상급종병이 1대 만약에 16이고 막 이랬다. 그러면은 1대7로 가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1대8 이런 수치랑 이렇게 된 수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쉬워지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상급종병은 1대5, 1대6이 있는데 종병 같은 경우에는 1대7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병원은 1대10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수치들이 있다면은 상급종병이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 막 뭐 전체에서 50%가 뭐 상급종병이다, 그런 게 아닌 이상 여기서 평균을 다 깎아먹기 때문에 1대5라는 수치는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평균으로는. 그래서 통계를 조작하든지 내 입맛에 맞는 표현만 이렇게 계산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거를 전체적으로 개편해가지고 종병에도 1대5를 주고 병원에도 1대5를 주는 1대4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중간값이 1대5잖아요. 그렇게 하는 시나리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현 상태에서는 한계가 있잖아요. 고점이. 그렇기 때문에 종병하고 병원급들은 더 고용해봐야 별로 보상이 없는데 결국에 돈만 더 날리는 거잖아요. 종병의 고점은 1대7이고요. 병원의 고점은 1대 10. 상급종병은 고점이 1대5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을 내보면은 평균치가 오가되는 것은 상당히 어렵겠죠. 뭐 진짜 어떤 통계를 조작하거나 고의적으로 통계에서 제외를 하거나, 아니면은 환자는 40명 받고 있는데 운영 현황 신고는 30병상만 운영 중이라고 허위로 신고를 하거나 뭐 실제 허위로 그렇게 해서 적발된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앞서 이야기했죠. 방향과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보다시피 아까 처음 봤던 기사에서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등급제를 개편한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거를, 수치 같은 거를 뜯어 고치겠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수치도 뜯어 고쳐가지고 이제 1대5가 될 수 있게끔 이제 상급종병에도 뭐 1대3 이런 걸 주고, 종병에도 1대5 이렇게 주고, 병도 뭐 1대5 이렇게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점을 올려버리면은 그게 실현될 수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도 더 많이 주면 되겠죠.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간호사가 더 필요하다, 이런 명분이 만들어지면서 정책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간호사가 얼마나 더 필요한가,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분명히 병원이라는 곳은 손해를 보면서 장사를 하는 곳이 아니란 말이죠. 뭐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회적 기업 뭐 그런 느낌이 있지만은, 명분은 그렇고 실제로는 매출도 엄청 따지고 비급여 이런 것도 엄청 따진단 말이죠.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모른다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이유는 그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를 뿐이라는 그런 것을 조금 인지를 해야 됩니다. 가장 크게 알려진 부분이 과거의 이국종 교수님 사태, 이제 그런 이슈가 있었죠. 간호사를 굳이 필요 이상으로 고용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상급종병 기준을 한번 좀 볼게요. 보상이 얼마 되느냐. 상급종병 기준으로 봤을 때 인력 구성에서 상급종병은 통합병동, 일반병동에서 1.5배
차이가 납니다. 이것만 더 고용하면은 되는 거죠. 종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수명에서 환자를 60명 본다 했을 때 간호사 인력을 1.5배 30명으로 놓고 환자 수 60으로 하면은 1대2가 되네요. 1.5배 정도 맞네요. 그렇지만 여기에는 아주 큰 함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다시 입원료를 보면은 통합병동 운영하면은 최저 기준이 1대16에서 병원 기준이에요. 36,700원. 이제 입원 관리료는 43,000원. 이게 아마 1.7배 정도 돼요. 일반 병동에 비해서 1.7배 수익을 올릴 수가 있고, 상급종병 제일 위에 있는 기준을 보면은 109,080원, 기본 입원료가 54,160원이고요. 이 수치가 3배요, 3배. 입원료만 봤을 때 3배의 매출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나온 사업체 진서를 보면은 통합병동 입원료는 입원관리료에서 간호간병료, 아까 본 109,000원, 그거를 합친 값이 입원료라는 거예요. 이제 그 금액들이 여기에 나온 것들. 제가 좀 더 자세히 찾아보려 했는데 일반 병동 입원료는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병동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입원 관리료 이것만 볼 것 같은데 좀 자세히 아시는 분 계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게 맞다고 하고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한번 이어나가 볼게요. 일단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통합병동 운영 매뉴얼이라고 보건복지부 국민건보공단에서 배포한 자료가 있습니다. 예시로 든 내용인데 가장 초기 모델은 14명을 설명해요. 간호사 8, 간호조무사 3, 간병 인력 3명.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단계 스텝 2 13명으로 인력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간호사가 9명이고요. 간호조무사는 2명, 간병 지원 인력은 2명. 이렇게 인력을 1명 줄이면서 간호사 1명 늘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사업 안정 시 효율적인 간호 시스템 해가지고 세 번째 단계를 소개합니다. 여기서 인력이 3명이나 줄었어요. 3명. 여기서 간호사는 총 9명이고요. 간병 지원 인력은 다 쳐냈고요. 간호조무사는 2명 남았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간호사 1명은 왜인지 모르게 더 고용을 하는 시스템을 제시했고, 이렇게 간호조무사 1명, 간병 지원을 1명 쳐내고 운영하는 모델,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간호사 9명, 조무사 2명, 간병 지원을 다 내보내는 모델이에요. 이미 두 번째 단계에서 극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간호사 수가 증가했다는 것, 그리고 간호조무사 수가 감소했다는 것. 14명에서 11명으로 인력은 22% 감축한 거예요. 인건비는 일단은 22%를 아낄 수가 있어요. 간호사는 아마 1대6 모델에서 1명을 더 늘리는 그런 모델이니까 1대5로 가겠죠. 조무사는 3명에서 2명으로 줄였으니까 1대40으로 가는 그런 모델이겠어요. 그래서 봤을 때 이런 간호간병료가 얼마나 오르냐, 14%를 더 이윤을 낼 수 있다. 이전에 지향했던 것에 비해 14%의 간호간병료 매출을 더 올릴 수 있다. 그게 환자 1명당 다 적용되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엄청난 수익 모델인 거죠. 인력을 22% 감축해서 인건비를 절감했는데 오히려 지표는 나아졌고, 나아진 지표로 얻는 보상이 14% 증가한 모델. 실제 환자가 내는 금액은 18,000원 정도로 하루에 2만원 정도로 지불한다고 하지만은 병원 수익은 이게 상급종병 당일실 기준 하루에 환자 1명당 일반 병동 기준에 이제 54,000원을 받는다고 하면은 통합병동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63,000원을 매출로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입원료만. 제가 얘기했다시피 일반 병동에서 입원료가 이게 맞는지 좀 틀린 사실이 있다면은 댓글로 좀 지적 부탁드리고요. 제가 방금 얘기한 것들은 좀 어려우니까 실제로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일반 병동에서 50명의 간호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력 구성은 간호사 31명, 간호조무사 지원 인력 19명으로 해볼게요. 왜 이렇게 많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 이렇게 해보자고요. 일단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시한 14명이 제 8대 3대 3 비율이죠. 그래서 기존 70명으로 좀 늘려가지고 인력을 고용했습니다. 간호사 40, 조무사 15명, 간병 지원을 15명을 해가지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을 운영한다고 해볼게요. 보통은 인력을 이제 기존에서 일반 병동에서 1.5배 더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토대로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구성해봤습니다. 이제 이렇게 잘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익숙해지겠죠?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힐 거고, 몇 개월 지나가지고 8대 3대 3으로 해가지고 9대 2대 0, 이제 간호사를 한 명씩 더 쓰면은 이제 45명 되는 거고요. 조무사는 한 명씩 줄여가지고 비로 따지면은 5명이 줄어든 거고요. 조무사 5명이 실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병 지원은 모두가 나간 거죠. 기존에 70명이 운영하던 거를 똑같은 환경에서 55명이 그 70명분의 업무를 소화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능숙해진 솜씨로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70명이 감당하던 업무량을 이전과 같은 근무 강도로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지금 이야기하는 이 모델이 최초 일반 병동에서 간호사가 1.45배 증가한 그런 모델입니다.
저는 통계에 나온 대로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누군가는 아니 어떻게 70명이 일하던 것을 55명이 해낼 수가 있냐 싶겠지만은 가능합니다. 간호사 갈아 넣어가면서 조무사 갈아 넣어가면서 하면은 가능해요. 과거 인력 비율만 놓고 본다면은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 못해 여긴 헬이야 지옥이야 그런 순간이던 과거를 회상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야겠죠. 가상의 상황이지만은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했으니까 가능한 시나리오이기도 해요.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기도 할 수도 있고요. 다른 인력은 이렇게 줄이는 반면 간호사는 실제로 고용이 늘었죠. 31명에서 45명 했으니까 1.4배 늘었습니다. 일단 매번 부족하다 하는 간호사 고용이 실제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간호 인력 기준도 간호사를 더 고용했으니까 간호 인력 기준도 나아진 지표를 보이겠죠. 하지만 다른 인력들이 다 나갔으니까 결국에는 업무량은 더 늘어날 겁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3교대를 2교대 돌린다? 그러면은 더욱 비용을 절약하면서 지표는 좋아 보이는 그런 착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간호사는 더욱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간호사가 기존에 있던 인력의 일을 맡아서 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통합병동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점, 그리고 통합병동이 21년 기준 퇴사율 1이라는 부서인 점을 고려한다면은 현실은 그렇게 아직까지 좋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퇴사율 1이라는 부서를 앞으로 더 늘린다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더욱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겠죠. 실제 미국이 현재 우리나라 간호감염통합 서비스 같이 하고 있잖아요. 팬데믹이 겹치면서 미국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1년 만에 간호사가 12시간 교대로 근무하는 평균 근무기간이 3.58년에서 2.78년으로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퇴사율이 1위인지 미국을 참고해 본다면 어느 정도 납득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일단 이렇게 하면서 결국 간호사 지표는 더 좋아졌어요. 수익성은 더 좋아졌다고 볼 수 있겠죠. 여튼 업무 강도가 어떻든 말든 간호사에 대한 고용은 늘었지만 업무 양은 이전보다 더 늘었다고 봐야 되겠죠. 다른 인력들이 해야 될 거를 간호사가 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최근 연구에서는 통합병동이 고용 창출을 한다는 그런 좋았다는 이야기도 있긴 합니다. 고용 창출 효과를 고려를 하여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간호 인력 수급 가능성과 고용 질적인 측면에 대한 그런 것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다른 연구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간호사의 업무 만족도는 감소하였다. 통합병동을 운영하면서 간호사 인력이 증가했을지라도 업무량 증가량이 더 큰 폭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그거를 2017년에 이미 일찌감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적인 부분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통합병동 돈이 얼마나 되길래 일반 병동 같은 경우에는 입원 관리료만 받는 걸로 알고 있고 통합병동은 입원 관리료 플러스 간호 간병료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올해도 같더라고요. 그 비용을 보면은 입원료만 3배의 매출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일반 병동 50베드로 운영한다고 쳐볼게요. 통합병동 50베드로 전환을 한번 해볼게요. 인력 구성은 처음에는 50명 구성, 간호사 31명, 나머지 인력 19명 이렇게 구성했고, 이제 통합병동의 최종적인 모델 9대 2대 0 그 비율로 해가지고 55명 구성해서 간호사 45, 조무사 10명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일반 병동 같은 경우에는 1일 입원료가 54,160원, 50병상이니까 하루에 입원료 매출만 270만 올릴 수 있어요. 통합병동 같은 경우에는 1일 입원료가 163,240원, 50병상이니까 하루에 816만원의 매출을 올릴 수가 있어요. 1년으로 한다면 어떨까요? 1년 입원료 매출은 이제 10억에서 28억 정도로 늘어납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전환을 하면은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50명에서 55명, 이제 간호사를 조금 더 쓰는 이제 그런 거니까 간호사를 14명 더 쓰고 나머지 인력은 5명 빼는 거죠. 이제 이런 걸 좀 상산했을 때 간호사 평균 연봉이 상급종명 같은 경우에는 4천만원 정도라고 하니까 뭐 인건비 지출은 4억 정도 되지 않을까, 연봉은. 그래서 인건비 지출은 4억 정도 지출하면서 매출은 이제 엄청나게 거의 얼마죠? 18억 인건비를 빼면은 이제 14억의 마진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는 거. 14억이 남았다 해가지고 이거를 간호사 인력을 더 써주느냐, 그거는 병원 마음이겠죠. 저는 안 써줄 거라 봅니다. 제가 일반 병동 입원료가 이게 정확한지 잘 몰라가지고 이게 아니라면은 제 댓글로 좀 피드백 부탁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병원 매출이 이런 입원료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뭐 다른 검사나 기타 다른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입원료만 봤을 때 매출 같은 게 이렇게 올릴 수 있다. 병동이 늘어날수록
엄청난 매출을 땡길 수가 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인력 지표를 더 개선하고 보상을 확대한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데도 꼼수가 있죠. 이 교대를 쓰면은 보다 더 나은 지표를 보이면서 인건비는 더 줄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어느 병원에서는 통합병동 운영한다는데 보호자 한 명이 24시간 상주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허용을 하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개인 간병이나 단체 간병을 쓰는 곳도 있다고 해요. 원래 통합병동 취지는 사적 고용 간병인이나 보호자 없이 병원의 전담 간호 인력이 24시간 환자를 돌보는 제도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다 허용해버리면은 일반 병동이랑 크게 차이가 없는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렇지만 일반 병동처럼 시스템이 운영은 되는데 신고 같은 거는 통합병동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면서 통합병동의 매출, 그러니까 수익을 건보공단에서 타먹는다는 거죠. 이렇게 수익을 올리는 꼼수를 부리는 병원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엄밀히 따지면은 부당 청구를 하는 거죠. 통합병동을 열리고자 하는 이유, 돈이 되니까. 그럼에도 간호사를 더 고용해야 한다고 하는 이유, 저 돈 되는 의료사업에 대학 등록금 장사까지 연계해서 수혜를 받으니까. 이전에 18년도에 통합병동 병상을 이제 10만 베드로 목표를 한다 했는데 22년에 7만 베드를 넘긴 상황이고, 이후에 목표치를 어떤 20만 베드 그렇게 얘기된 거는 제가 못 찾았고, 간호사 일대 환자 수 5라는 것을 제시하는 것 보면은 10만 병상을 넘는 그런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처음에 얘기했던 16.3명은 일반 병동을 기준으로 이야기했던 것이고, 간호사 1대 환자 수 5는 통합병동을 기준으로 했던 이야기일 것이다. 보다시피 그 보상체계에서 1대5라는 수치가 있었죠. 그런 걸 본다면은 모두 통합병동으로 바꾸면은 간호사 1대 환자 수 5가 실현되지 않을까. 일반 병동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모델이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종합병원과 그냥 일반 병원급의 규모에서는 통계를 깎아먹는, 그런 평균치를 깎아먹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통합병동화를 다 진행하면서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병동을 통합병동으로 대대적인 전환을 하고자 하는 것을 간호사 1대 환자 수 5가 목표다, 이렇게 간결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게 과연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은 특정 누군가의 이익을 위한 목표 아래 명분으로 삼는 것인지, 그런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앞으로 통합병동은 더욱이 업무 강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최근에 나온 이야기는 통합병동 운영 취지에 맞지 않다, 중환 비율이 13%도 채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환자 케어에 더 집중해야 한다, 그런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제시된 인력 기준 이상으로 병원이 인력을 고용해 줄지 그것도 의문이긴 하죠. 인력 기준이 1대5까지만 보상을 해주는데 굳이 1대4, 1대3을 써줄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1대5로도 병원이 돌아가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병원은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일종의 의료 사업입니다. 사업체이기 때문에 이윤이 중요해요. 비록 비영리 기관이긴 하지만은 매출을 엄청 따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인지하고 병원이 마냥 어떤 사회적 기업처럼 베풀고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